밑을 살짝 꺾었죠. 구부리시네요. 아, 예, 그렇죠. 이게 마지막 회계 강조, 이게 결단력, 책임감 이런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조금 그 치읓의 꼭지가 조금 길게 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체에서 애자도 약간 길게 썼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걸 쭉.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글씨를 우상향. 쓰고, 예, 우상향.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 이게 그러니까 평형을 달리게 써야 되고요. 오른쪽 내려가는 글씨는 우울증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상익 변호사의 70살 넘어 알게 된 손글씨의 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원고지 칸칸마다 채워가며 글씨 또박또박 써보신 적 있습니까? 필자는 3년 전에 손글씨 쓰기 시작했는데요. 성경 시편 23장을 원고지 한 칸마다 또박또박 채우는 게 손글씨 연습입니다. 필자는 지독한 악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글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국어책에 있는 내용을 공책에 몇 번 써서 오라고 하는 숙제가 있긴 했지만 그걸 마지 못해서 했습니다.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도 글씨체엔 관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씨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삶에는 별 지장 없었지요. 입시가 모두 객관식 문제풀이였거든요. 그러다 20살 때 법대생이 된 후 문제 맞닥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씨 때문에 고시에 합격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고시 칠 때 붉은 줄이 쳐진 양면 괴지 80장 정도를 4일간 한자까지 섞어서 손글씨로 문장 써야 했습니다. 당연히 글씨를 잘 쓰냐 못 쓰냐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한 교수님은 필자 글씨를 보신 후 손으로 썼는지 발로 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필자에게 명필로 쓴 다른 학생 답안지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명필 답안지를 보면서 글씨가 참 미남 배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필자 글씨는 노틀담의 꼽추라는 소설에 나오는 추남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글씨체는 타고난 거라고 했습니다.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0점 아니면 1점 차이로 고시에서 몇 번 떨어졌습니다. 주위에선 글씨만 괜찮았으면 아마도 합격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역시 속단하지 말고 살아봐야 합니다. 필자는 지금도 필자에 고시 답안지 채점해준 시험위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시 채점은 심사자들이 방 안에 갇혀서 수천 장의 손글씨 답안지들을 보아야 하는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 속에서 알아보기 힘든 악필 만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주먹 불끈 쥐게 된다고 했습니다. 글씨가 못났으면 모든 게 시원치 않아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좋은 점수 주기 싫다는 거죠. 근데도 필자가 고시에 합격했던 걸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시험위원을 인내하도록 만들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1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잘 믿으면 바늘 구멍도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필자가 바로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필자가 사법시험에 면접위원 됐습니다. 시험을 관할하는 당국에선 필요할 경우에 면접시험 보는 사람에게 손글씨 쓰게 해서 그 필체를 파악해 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필체를 전문으로 감정하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손글씨가 불규칙하게 크고 작은 사람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예측 불허의 일을 벌일 수 있어요. 가로획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극적으로 지시만 받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역삼각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법조인이 되어도 일을 낼 우려가 있습니다. 글씨가 특별히 큰 사람은 주목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통해서 사람의 숨어있는 인격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였죠. 필자는 필자의 못생긴 글씨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경매에 나온 소설가 조정래 씨가 쓴 초청기 6필 원고 산 적이 있는데요. 가난 속에서 쓴 작품이라 원고지가 아까워서 뒷면 백지에도 만년필로 깨알같이 쓴 소설 초고였습니다. 작고 예쁜 글씨들이 가로 세로 반듯하게 지면 전체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도 거의 없었어요. 글씨만 봐도 그 사람이 성공하리란 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원고요, 지금도 보물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 씨 일산 작업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책상 위엔 몽당 연필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문 작가는 원고지 위에다 연필로 한자 한자 쓰는 작가였어요. 그의 글씨는 시원한 바람에 반짝거리며 날리는 나뭇잎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잘생긴 글씨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놓쳐버린 손글씨 연습을 70국에 넘으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편 23장을 쓰는 걸 기도로 삼기 시작한 때였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평생 잘못된 글씨 쓰는 버릇 좀 고쳐볼까 결심했습니다. 기울어진 세로획을 기둥같이 반듯하게 세워보기로 했고요. 가로획이 제멋대로 길어지거나 오른쪽 밑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점 하나 찍은 것 같았던 이응 자음을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크고 작고 불규칙했던 글씨 크기를 고르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편 23장을 3년간 그렇게 손글씨로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요. 조금씩 글씨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글씨가 바뀌니까 마음도 변하는 기분이 듭니다. 컴퓨터에다가 대고 말하면 텍스트가 만들어서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굳이 손글씨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도 손글씨는 인간의 영혼을 바꾸어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